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이정우 전 청와대 네.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 네. 당시에 정책실장 하셨던 분, 그분하고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제가 네. 책을 썼을 그 당시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바람에 네. 대통령이 읽고 좋다고 말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희망보고서가. 네,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네. 그래가지고 약간 유명해지고 책도 예. 많이 팔렸어요. 예. 근데 그분이 최근에 예. 억장이 무너진다. 네. 참여정부 때 쌓아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잘 분석을 해주시면 네. 네.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정치 지형 보면 이재명 대표 또 네. 기소가 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뉴스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뭔가 그 미미한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 한 2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4개의 재판 중에 어떤 게 유죄가 나면 하나라도 징역 금고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거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한동훈 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 미묘한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의 그 함정에 빠져든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재명이 징역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대통령이 되면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기본 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 후보가 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다들 대통령이 되느냐 게다가 마느냐를 또 가지고 감옥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더 대통령의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총력 단결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면은 가끔 약간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수직의 같아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대통령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다 이제 또 사실상 독식을 했잖아요. 이게 또 갖는 문제는 법사위원장은 특검 법안을 이제 발의할 수 있는 그 이제 중요한 자리고, 과방위원장은 또 MBC나 KBS에 또 이제 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또 국정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거부권 카드를 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됐죠. 대통령이 이제 가진 마지막 카드는 저쪽에서 뭐 통과시키면 무조건 거부권으로 맞서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종부세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정우 전 실장이 뭐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한 네. 거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지금 폐지에 동의하는 것 같은 흐름이 네. 나타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분노를 표출한 거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은 또 아무튼 참여정부의 굉장히 핵심이셨고, 근데 저분 말씀은 또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또 말씀하지 않으면서 사실 근데 또 노무현 정부의 핵심 기본 철학이 또 종부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괴로우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지만 부동산만 빼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맨날 싸우다가도 재벌과 부자 감세 합을 맞춘다,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은 지난 또 2차례 정권을 뺏기는 과정에서 부동산 때문에 빼앗겠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에 뭐 선뜻 이제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 논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직접 종부세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약간 이제 발을 빼고 좀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먼저 이제 종부세를 건드렸고, 고민정 의원은 사실 이제 친명은 아니지만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거냐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 이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정당은 중도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전략의 전환의 하나의 계기로 이제 부동산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약간 그 모든 정당은 중도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정당은 똑같아져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 얘기도 하는데 모든 네. 정당은 다 닮아야 네. 한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번에 이제 종부세 얘기 나오니까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등 이제 보수 성향 신문들이 또 민주당을 또 굉장히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잘한다. 논의 좋은 논의다.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민주당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이 서민을 대변한다는 이 정체성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이 중도가 또 서울과 경기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정권을 빼앗긴다, 찾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최근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가 프레지덴셜하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엄청 극찬이잖아요. 엄청 좋아하네. 거기에 약간 이제 민주당이 고무된 분위기. 이렇게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칭찬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의힘의 영역을 확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얘기하니까 이제 또 여론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종부세 논의가 앞으로 민주당의 자칫 정체성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대결 구도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층이 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떠나서 다른 층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긴 그래도 하지만 고무돼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해볼 텐데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산층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미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람들이 강남에 대한 경계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질시와 그다음에 또 강남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굉장히 그 소득 격차를 느끼면서도 모두가 또 강남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서울에서도. 그리고 또 강남의 교육열 때문에 강남에 학원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 종부세라는 게 사실상 이제 상위 1%를 위한 세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프레임을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이게 상위 1%가 아니라 많게는 3%까지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 중산층 아니면 또 자기가 소득 상위지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고 민주당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일반 강남좌파 또는 강남좌파 워너비들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에 좀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강남 좌파. 제가 조금 정리를 위해서 네. 이 종부세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네. 납부를 하도록 하는 세금이라고 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제 한도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네. 되어 있고, 그 얘기는 이게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다 합해서 아마 뭐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지금 시가의 한 60, 70%로 깎았을 때 한 그렇죠. 12억 원 네. 이상 되는 네. 초과분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내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한 18억 원 이상, 네, 20억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20억 정도 돼야 사실은 좀 네. 많이 내게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 거냐. 이게 1%도 안 된다라는 얘기 있었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근데 정치 구도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타겟이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아까 정치 구도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나요? 그 민주당도 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종부세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게 과거 이제 2006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는 이른바 조중동의 논리에 같이 동일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종부세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평생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이 소득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프레임에서 실패한 걸 수도 있고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이 종부세라는 걸 어떤 형태의 이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포지셔닝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국민들 반발이 심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라는 게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그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이제 차등 과세인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공시가를 높여가면서 이제 보편과세로 그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방향을 잡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걸 또 한번 그 공시가를 높이는 걸 좀 그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이걸 한번 개정안을 해서 또 낮췄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가졌던 종부세 철학 자체가 많이 약해지고 평이화된 그런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야권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 그러면 폐지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고 하죠. 완화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어떤 이제 진보적 성향의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또 이쪽으로 더 우클릭을 하게 되고 국민의힘은 아예 더 오른쪽에서 아예 다 폐지하자라고 맞선 상황인데 이제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더니 이 국민의힘이 폐지를 이미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한 발 더 선수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강하게 종부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이미 종부세 완화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걸 지키려고 하는 모양새는 또 중도의 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야 합의로 어떤 이제 종부세가 계속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종부세가 좀 완화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당시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 정당이었지만 은근슬쩍 합의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에 6개월 6개월 뒤에 네.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2021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완화한 뒤로 그 다음에 41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한 70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종부세를 11억 원 공제 대상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빠져든 거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2023년 들어서 세금이 많이 완화됐죠. 줄었지만 이제 종부세는 중간에 빨간색 부분 한 1% 정도 전체 세수에 작은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이죠.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꽤 많이 세금이 완화된 그런, 그러니까 2022년에 3조 원에서 2022년 2.4조 원으로 한 0.9조 원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세액 자체도 줄고 대상자도 한 70만 명 가까이 이미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더 완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권민정 의원이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였는데 지금 이제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이거 완화하자고 하는 건 권민정 의원의 지역구가 또 광진구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상당 부분 많은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죠. 아, 그 지역구하고 다 관련이 있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제가 전에 그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대상자 분포와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 지난 대선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지역과 지역 그 비율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비율이 상당 부분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현재 41만 명 대상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 아파트값, 뭐 집값, 주택의 경우에는 17억 원 이상, 네. 1주택자의 경우에 네. 이상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움직이는 게 중도층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갖는 의문은 그건데요. 이번에 그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제 원래 도입되기로 했다가 늦췄다가 지금 폐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네네, 금융소득으로. 예. 금융소득으로. 예.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면 사실 이거는 종부세보다 더 적은데도 사실 상위 대한민국 최고 부자 15만 명을 위해서 이걸 세금을 줄여주는 걸 여야 합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게 상위 1% 이내의 초특급 부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그 중산층 이상 상당수 이제 그 이 상류층을 지향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상위 1%의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당장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상류층에게 세금을 내는 게 장기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뭐냐면 종부세가 과거 한
그 뭐 20만 명 수준에서 많게는 계속 올라가면서 120만 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아마 그 중에 이제 그 20만 명에서 120만 명 늘어난 그 100만 명 정도는 과거의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공시가를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이 편입이 됐다는 거죠. 세금 폭탄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금 폭탄이 대상이 되게 한다. 지금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빨간색 그림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 예, 120만 명까지 늘었다가 이제 2022년 개편하면서 지금 40만 명까지 줄어드는 상태인 거죠. 여야 합의로 개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고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제 종부세를 찌그러뜨리면서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죠.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갖는 문제의식이고 이 상위 1%의 세금이 아니라 이게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공포가 중산층들에게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17억 원, 20억 원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다시 말해서 중간 네. 정도에 딱 몰려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파트 15억짜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갖는 그 한국 사회에서의 그 어떤 계층의 그 주관적 포지셔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혹시 저 그림 보시죠. 이게 최근 KDI에서 나와서 KDI 보고서에 나온 그림인데 제가 이거 다시 좀 잘 보기 좋게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게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방금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제 소득이 상위 20%가 보통 이제 세로축이 소득 상위고 오른쪽은 이제 주관적 계층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두 칸이 소득 상위 20%인데 당연히 소득 상위 20%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득 상위지만 중산층이거나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득 중산층인데 중산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또 소득이 중산층인데 실제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취약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데도 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어느 정도 중산층인데도 중산층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제 심리적 비상층 중에 아니면 또 핵심 중산층 중에 내가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중산층이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 중산층에 대한 범주도 좀 모호하고 실제로는 잘 살지만 내가 잘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비중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종부세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던 분들은 예. 노인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굉장히 좋은 세금, 네.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세금,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소득이란 거는 벌면 벌수록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거두는 건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소득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고, 자산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래야 배분이 되잖아요. 필요한 네. 대로. 그러니까 보유세를 많이 매기면은 사람들이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낸 사람들 판다. 팔면 좀 더 효율적인 대로 가서 사용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실 이론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그 이제 소득과 이제 주관적 그 중산층의 범주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나이 드신 부자분들, 집만 있는 자산만 있는 부자들은 소득은 사실 낮은 편인 거잖아요. 집이 자산은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득과 이제 불일치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 이제 지금 종부세라는 개념은 자산의 보유세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였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한국 사회는 그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버는 것도 없는데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그 반감이 심했던 거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은 보유세 비중이 여전히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G7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높여간다는 그 철학이 두 차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종부세하고 비슷한가요,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그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5만 명 개인 투자자 15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그 15만 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만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조세 원칙이 깨졌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이미 시행되기로 했는데 이게 여야 합의에 3번 유예됐다가 지금 이제 폐지 논의까지 그것도 나오고 이미 있는 합의해가지고 밀어줬다가 폐지에도 합의할 것 같은 태세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세금 문제에서 이렇게 약하게 나오느냐, 민주당의 뭐 어떤 정체성 잃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특히 21대 국회 민주당 구성으로 볼 때는 그런 정도의 행안부 후퇴를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략이 나옵니다.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부유세, 국토부유세하고 부유세 네. 이런 것들을 걷어서 네. 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네. 이런 이제 네. 주장으로 처음에 주목을 받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지지자들이 지금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네. 거 네. 아닌가요? 네. 이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네. 이 보유세.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것과 지금 종부세 완화하자는 것도 사실 충돌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는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국토보유세를 근간으로 해서 완전히 그 한국 정치 조세제도의 근본 철학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토론이 문제는 있었는데 땅값인 거거든요, 네네. 사실. 네. 그래서 땅에다가 매기자는 세금을 매기자는 그런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국토부에서는 토지와 주택 합쳐가지고 어떤 땅 부자와 주택 부자의 역차별 없애겠다라는 나름 참신한 전략이었고 이게 이제 사실 기존 보유세가 한 10조, 15조 정도 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시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세수를 늘리면서 늘어난 만큼 또 이게 국민들이 60만 원씩 나눠주면 당신들이 더 세금을 늘지만 오히려 이제 그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60만 원씩 돌려줘서 이걸 보완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사실 땅값도 이것도 이제 떨어뜨리고 뭐 예, 그런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자 증세 효과를 반영한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종부세 폐지 완화 또는 폐지가 나오면 사실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국토보유세 이야기는 쑥 들어가긴 했지만 불과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행안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네. 만약에 국토보유세도 없어지고 예. 기본소득제도 없어지고 억강부역이라는 구호도 없어지면은 네. 지금 프레지덴셜한 이재명은 도대체 그 누구의 분이 프레지던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프레지덴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실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정치 전략 공학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중도 이 확장 전략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그런 계산을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수차례 잃었고 사실 이번 총선 때 부동산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에 종부세를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총선 때는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70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이번 총선 때도 보면 일부 이 강남벨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이 크게 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잠깐 보여주셨지만 서복경 그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최근에 칼럼에서 민주당의 접근 태도가 정말 너무 가볍거나 쉽다. 20년 전 명운을 걸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지금 다 뒤집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일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진순 와글 이사장도 이렇게 되면 보수의 사멸을 넘어서 진보가 멸종위기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내세우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진보 성향 신문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민주당에 사실 크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윤희숙 전 의원과 조선일보의 칭찬이 훨씬 더 와닿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네. 그게 중도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해서 세율은 실효세율 낮은 편이죠. 실제 내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네.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세금이 많이 비례해서 오르긴 했지만 G7보다 낮지만 OECD와 비교해서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게 종부세 논란이 있으면서 이 실효세율을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외국과 비교를 했는데 외국에는 사실 실효세율 자체를 뭐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 그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이 거래세가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벌써 20년 된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이제 민주당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세율을 높이면 오히려 그 부동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현상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실패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네. 오늘 얘기를 좀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 최근에 이 정치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프레임이 네. 형성이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네. 계속 감세, 네. 종부세와 금투세 같은 감세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뭔가 집권 세력이 되어가는 것 같은 집권을 느낌을 하려면 좀 더 이제 중도 보수와 강남 보수화돼야 좌파까지도 된다. 강남 좌파까지도 끌어놔야 된다. 보수화돼야 된다는 아까 것은 빼먹은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지난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제 동별로 비교한 그 지지율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지도 있었는데 그 한번 지도 있으면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세요. 거기서 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지역입니다. 보시면 강남 쪽에서 상당 부분 물론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빼고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교했더니 조국 혁신당을 더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 자칫 이제 민주당보다 더 강성인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조국 혁신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와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나는 중산층인데 이 부자 과세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산층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이 감세에 감세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 진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KDI 보고서에 나타난 그런 그 중산층의 심리적 괴리감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들 중산층을 무시하고 집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로 좁히고 보수 바운드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민주당의 과거 위선, 노무현 정신을 버린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우클릭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 팬덤으로 모여서 이재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보수 우클릭 계속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방향이 완전히 잡힌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지금 자신감을 확보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집토끼보다 산토끼를 잡으려면 보수 진영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의 민주당의 포퓰리즘 아니면 보수 진영 교두보 전략이 먹힌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사법 그 리스크에서도 국민들 지지가 있다면 상당 부분 유리한 그 구도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감세를 하면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딜레마는 저는 계속 떠오르는데. 아마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막바지에도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본소득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선 막바지에는 그 기본소득을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않고 이미 거의 폐기하다시피 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다시 아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국토보유세 대신에 지금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한 것만 봐도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 부분 그런 보수 우회 전략이 힘을 얻고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리는 민주당의 우클릭은 이미 시작됐다. 네. 조선일보의 칭찬을 받으며 기뻐하고 상당 있다.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정치 공학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상당 부분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저는 아무래도 틀린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다시 다뤄야죠. 그렇죠. 강정수 박사님 모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조금 있다가 네. 애플이 아이폰에 챗 GPT 장착하기로 발표한 이야기, 그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정환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